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을 들어 신냉전 체제라고 부르는 말은 흔히 들었을 텐데요. 사실 냉전이라는 게 사이가 나쁜데 직접 폭력을 동원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그걸 다 냉전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직접 무력만 행사하지 않을 뿐 다른 방법으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고 싸워야 냉전인 거죠. 이걸 생각하고 지금 미중 신냉전 체제라고 하면 의미가 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과거의 냉전과 지금 신냉전의 공통점이 뭔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캔들피그님이 요즘 월요일마다 세계 무역 흐름에 대해서 연달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었는데 나름 재밌었고 쉽게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처럼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금은 과거 2차 대전 이후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과거 동서냉전 시대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사실 신냉전이라는 말처럼 과거 냉전과도 많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구사하던 전략 자체도 과거와 비슷한 게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해서 과거 냉전 시대에 나타난 경제적 견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 얘기도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과거 냉전 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은 나치 독일에 맞서는 연합국으로서 같은 편에 속해 있던 관계였는데요. 근데 애초에 이들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임을 알면서도 나치 독일이라는 당장에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의 민주 진영하고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서로 공존하기 어려운 구도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냉전 시대라는 게 열리게 된 거죠.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사실 되게 간단했는데요. 핵무기를 중심으로 군사적 팽창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양국이 전면전을 치르게 되면 종말 수준의 사건이 될 위험이 크고, 그러다 보니 이 둘은 갈등과 긴장 그리고 경쟁을 팽팽하게 하는 그런 냉전 구도로 가는 게 어쩌면 당연한 방향이었어요. 어쨌든 누구 하나가 체제가 붕괴가 돼야 끝날 싸움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직접적으로 군사 대립을 한 게 아닙니다. 물론 대리전은 있었는데 이 둘 국가 간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서로 피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직접적인 전쟁을 피하면서 대치하는 적을 무너지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과거 역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고 지금도 현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고립시키는 거죠. 보급로를 차단해서 굶기든지 하는 식으로요. 맞아요. 상대를 봉쇄하고 단절하는 방식으로 뒤처지게 하는 전략을 펼치는 거죠. 고립시키는데 성공만 하면 시간이 문제지 결국 상대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대치하고 긴장관계만 유지되는 그런 냉전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전쟁 없이 적을 무너지게 하는 기본적인 전략은 바로 상대를 고립시키는 겁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도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다른 민주 진영과의 교역을 막고 인적 교류, 기술 교류도 다 차단하고 그렇게 기술과 산업 측면에서 고립시켜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단절이 있다 보니까 구소련 시절 당시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서구권 제품들하고 많이 다른 특색이 있기도 하죠. 맞아요. 서구권 제품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가 되는 제품들이 흔했고요. 반면에 비슷한 시기에 소련 제품들은 완전 기계식으로 그렇게 작동되는 제품이 많았는데요. 지금이야 당시에 나온 소련제 기계식 제품이 특색도 있고 수집품으로 인기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기술적 경제적 고립의 결과물이기도 한 거죠. 아무튼 당시 소련이 동유럽과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공산주의 이념을 퍼뜨리는 그런 팽창 정책을 펼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권은 이걸 차단하고 소련을 장기적으로 고립시켜 뒤처지게 만드는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수출 통제에 나서게 되는 거죠. 경제 동맹체네요. 네, 공산권과 자유진영 간의 무역 교류를 차단하는 거였는데요. 결국 이런 통제로 인해서 2차 대전이 터지기 전인 1938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이 한 전체 무역의 70% 이상을 서유럽 자유진영하고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동유럽을 통해서 교류를 다 하고 있었네요. 그쵸. 그래서 소련만 고립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죠. 동유럽이랑 교류를 계속하는 이상 소련을 고립시키는 건 사실상 무의미한 얘기라는 말인데요. 근데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가 생기고 냉전이 시작되던 1948년에는 그 동유럽 공산국가가 한 서유럽과의 무역 규모가 41.6%까지 줄어들게 되고요.
냉전이 본격화된 1953년에는 14% 수준까지 확 쪼그라들면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경제 교류 자체가 사실상 끊기게 됐던 거죠. 공산권 수출 봉쇄를 통해서 당시에도 경제 블록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소련을 고립시키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과거의 이런 특징을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신냉전도 고립과 단절을 통해서 중국을 도태시키려는 그런 미국의 전략도 과거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나토와 공조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고 중국 반도체 산업과 하이테크 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치포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중국의 줄세우기 외교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상대를 고립시켜 도태되게 만들겠다는 전략은 과거 냉전과도 되게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일단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 형성이 중요한데 냉전 시절에야 이념이라는 명확한 명분도 있었고 당시 미국은 워낙 압도적으로 세계의 부를 가진 나라라서 고민할 거 없이 미국에 올라타면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동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중국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깊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거 냉전 시대와 지금의 신냉전은 분명히 다른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미소 냉전 시대 때만 하더라도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이 두 각 진영은 단합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화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나라 간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꼭 교역뿐만이 아니더라도 인적 문화적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히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과 중국하고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으로 단순히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복잡하고 깊게 물려있다 보니까 어떻게 한쪽으로 딱 잘라서 움직이기에는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치 이념이나 사회 체제로 봤을 땐 중국을 나쁘다고 하면서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 까놓고 얘기하면 당장은 미국보다 돈이 더 잘 되는 나라가 또 중국이다 보니까 솔직히 중국이 절실히 필요한 나라인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유럽도 그렇고 올라타야 하는 곳이 미국인 거 모르는 거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도 미국이 맞기는 한데 당장의 경제적 피해와 충격이 너무 큰 거죠. 안 그래도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국면인데 말이죠. 그쵸. 그래서 과거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진영 국가들이 한데 모여 똘똘 뭉치고 반대편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결속력은 지금의 신냉전 체제에서는 사실 보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서로 상대국을 배척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당장 어떻게 딱 잘라서 돌아서기에는 사실 발생할 손실이 너무 큰 거죠. 이게 과거 냉전과는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미중 무역전쟁에서부터 시작된 중국 견제와 고립 전략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게 점점 큰 타격으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사실 과거 냉전 시대에 사회주의 진영이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당시 서구 민주 진영의 견제가 심했던 것도 맞겠지만 실질적인 가장 큰 원인은 오히려 사회주의 진영이 가진 그 내부 모순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가 가진 그 특유의 모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중국 경제의 특징을 보면 중국의 지도층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산주의 독재 정권 하에서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국가를 끌고 가려고 하고요. 이런 형태는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업 전반을 통제하고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반대로 그 지도층 밑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계획경제보다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더 익숙해져 있죠. 지금 중국인들을 보면 그동안 시장경제에 많이 노출되고 자본주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인데도 공산주의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 다시 전제 정치를 강화하면서 통제가 느니까 이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고 정부 말 안 듣다가 재산 몰수당하고 추징당하는 식으로 한순간에 재산 날아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이제 자기들 경제체제가 사유재산을 절대 못 건드리는 그런 경제체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와서 느끼고 재산 해외로 돌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동안 변질된 형태지만 중국인들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그 모순점에서 충돌이 생기고 사회 균열이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예를 들어 시장경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종 정보의 투명성, 신뢰성이라는 게 담보가 돼야 시장 참여자들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그 경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데요. 근데 공산주의 자체의 특징이 정보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보를 차단하기도 하고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게 그 경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 모순점을 보이게 됩니다. 최근 들어 굉장히 심각하죠. 네, 최근 많이 부각되고 있죠. 결국 중국 사회가 가진 가장 최대 약점은 바로 이 모순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긴 하네요. 지금 보면 그런 모순 때문에 드러난 문제도 많이 보이고요. 네. 어떤 사회든 성장하고 그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진 부가 늘어나게 될수록 사람들은 늘어나는 부에 비례해서 더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 민주주의 사회인 건데요. 그럼 그 사회는 그렇게 늘어난 기회와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해서 또 더 큰 성장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동안에 우리 현대 사회가 흘러왔던 흐름이고 되게 당연한 논리인데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갈수록 더 통제하고 싶어하고 강한 전제체제로 향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층과 국민 상호 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 산업화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 우리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계획경제사회였고 개발 독재로 끌고 간 건데 근데 이때는 고성장이 가능했습니다. 저개발 상태인 개발도상국 상태에서는 고성장이 가능한 건데요. 근데 한 나라가 어느 정도의 성장 궤도에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런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계속해서 계획 경제를 끌고 가려는 소수의 지도층이 바뀌든 아니면 국민이 지도층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의 선택지와 자유의 폭을 넓히면서 바뀐 사회체제에 맞게 또 다른 더 큰 성장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은 지금 갈등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소수의 특권 지도층을 바꾸고 민간 기업들한테 더 많은 선택지를 넓힐 건지 아니면 그 사회 지도층들이 원하는 통제하는 사회로 갈 건지 그걸 선택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평화롭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중국 사람들이 이미 시장경제에서 돈맛을 충분히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큰 시장경제와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의 특징상 지도부의 통제는 더 강화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민심 폭발과 대규모 시위 그리고 사회 분열도 극렬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평화로운 과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미국의 견제도 한몫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은 스스로 가진 문제 때문에 지금 체제로 버티기는 힘들 거라는 거네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둬도 무너질 확률이 되게 높다고 보고요. 특히 중국의 경제위기가 터지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순식간에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신냉전 체제의 영향도 있겠지만 중국 사회 자체가 가진 모순점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망가지고 무너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1년 뒤, 2년 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갈수록 와야 될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오래 버티기 힘든 국가가 중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꼭 적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많죠. 중국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자본주의도 자유를 왜곡해서 이해하는 바람에 대공황까지 몰고 가서 위기를 맞은 적도 있고 사회주의도 평등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면서 모순에 빠져들어 붕괴까지 되었죠. 지금까지 말한 중국은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도 이런 모순에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